2026년 4월 18일 새벽 1시 펜타곤 지하 2층 회의실에 합참의장이 서류 한 장을 집어던졌습니다. 트럼프가 방금 서명한 주한미군 철수 명령서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명령대로 가면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군사명령이 군 수뇌부 손에 조용히 매장됐습니다. 두려움에 떤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48시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1998년 CIA에 들어가 2026년까지 꼬박 28년간 한반도 분석팀에서 일했습니다. 북핵 육자회담 실무 배석, 주한미군 전력평가 보고서 작성, 한반도 유사시 대응 시나리오 검토까지 한반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1급 기밀 문서를 제 손으로 다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털어놓을 이야기는 제 경력 28년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밖에 꺼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4월, 저는 트럼프의 철수 명령서가 조용히 사라지는 48시간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의 취약점이 아니었습니다. 28년간 제가 굳게 믿어온 모든 전제가 산산이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48시간 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CIA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신입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든 나라라고. 1950년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줬고 전후 수십억 달러의 원조로 경제를 살려줬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을 이전해 산업을 일으켜줬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도 그 말을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 그게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상식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K-팝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한국은 좋은 곡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CIA도, 백악관도. 그런데 2026년 4월에 그 48시간이 그 상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무언가를 굳이 증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먼저 공포에 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4조 원 청구서를 들이밀던 그 손이 불과 48간 만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HBM 반도체 62%, 희귀금속 가공 80%, 천궁 요격률 96%. 미국이 발견한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존도였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 복도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오후 11시 47분, 저는 CIA 본부 버지니아 랭글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지금 당장 펜타곤으로 와.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이야. 저는 재킷을 집어 들었습니다. 긴급 소집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제가 경험한 진짜 긴급 소집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9.11 다음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2층 회의실에 도착한 건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복도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호원 수가 2배로 늘어 있었고 출입 통제선이 한 구역 더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2번 확인받은 뒤에야 회의실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데이비드 콜린스, 국방부 차관 리처드 프레이저, CIA 한반도 담당 부국장 수전 오가와,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앉아 2팔을 넓게 벌리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댄 채 씩 웃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속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브렌트 홀러웨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관이었습니다. 나이는 48이었지만 항상 35처럼 행동했습니다. 짙은 감색 수트에 풀어헤친 넥타이, 머리는 항상 왁스로 올백을 유지했습니다. 말버릇에는 이유 없이 상대방 이름을 앞에 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브레넌 이거 봤어. 브레넌 어떻게 생각해? 처음엔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테이블 반대편을 봤습니다. 합참의장 콜린스가 두 손을 깍지 끼고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는 낡은 군용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한국전 참전 시절 시계였습니다. 콜린스는 그 시계를 중요한 결정 전에만 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브렌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왔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죠.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이 멎었습니다. 대통령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명령서. 서명 날짜는 오늘 2026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브렌트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밤 서명하셨어요.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100억 달러를 안 내겠다고 버텼으니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28,500명 전원 철수. 어차피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돈을 내거나 알아서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저는 회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6명 중 5명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브렌트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인이 찍힌 이 서류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프레이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합참의장 콜린스가 팔짱을 끼웠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타임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브렌트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탁 쳤습니다. 30일 안에 철수 계획서 제출, 90일 안에 실행 완료입니다. 대통령 뜻이 확고하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콜린스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보면서 오래된 습관대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90일, 28,500명, 장비 이동, 기지 이양.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립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브렌트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반응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브렌트가 짧게 웃었습니다. 조용하더군요. 당연하죠. 청구서 받고 충격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이 조용한 건 겁먹은 거라고. 28년 동안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저에게는 철수 이후 한반도 안보 공백 시나리오 분석이 맡겨졌습니다. 72시간 안에 보고서 초안 제출.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적으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브렌트가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넌, 이번 보고서 방향은 알지? 한국이 얼마나 못 버티는지 숫자로 증명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올라갈 거니까 메시지 명확하게 해줘. 그가 내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형광등 절반이 꺼진 복도에 제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빈 복도를 혼자 걸으며 오래된 장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1997년 겨울 텔레비전 화면 속 서울 거리였습니다. 금모으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빼는 손들, 목걸이를 푸는 손들. 국가부도 앞에서도 줄을 서서 금을 내놓던 그 손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며 가엾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새벽 2시 15분. 저는 랭글리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스크린 불빛이 어두운 방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빈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후 한반도 안보 공백 분석. 그리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걸렸습니다. 브렌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하다고. 저는 한반도 관련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 더 창을 열었습니다. CIA 서울 지국에서 올라오는 각종 신호들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훑어 내려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저는 차트를 클릭해서 키웠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 코스피는 6,000포인트를 돌파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100억 달러 청구서를 들이밀던 바로 그 시기에 한 달 만에 4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보통 이런 압박이 들어가면 증시가 흔들립니다. 일본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언론 반응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헤드라인을 쭉 내려봤습니다. 방위비 기사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톤이 달랐습니다. 패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분석 기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재조정 필요성, 자주 국방 강화 시점, 이런 논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겁먹은 나나머의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나라의 신문 같았습니다. 국방 예산 집행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최근 6개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눈썹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행 속도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기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항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군사시설, 장기 건설, 전부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겁먹은 나라는 장기 프로젝트에 돈을 안 씁니다. 내일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5년짜리 연구개발에 예산을 쏟아붓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버지니아의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오히려 오른 주가, 패닉 없는 언론, 급증하는 장기 예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아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 CIA 서울 지국 전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부터 역순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동향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발신 시각은 철수 명령서 서명으로부터 6시간 뒤였습니다. 보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 비공개 일정으로 창원 방문, 방위산업체 현장 점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창원. 저는 한국 방위산업 지도를 머릿속에 펼쳤습니다. 창원은 한국 방산의 심장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현무탄도 미사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핵심 생산 라인이 전부 그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미국이 철수 명령서에 서명한 날 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서울 청사에서 긴급 성명을 내는 대신 조용히 창원 공장으로 내려간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0분,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직 68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야 할 것들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브렌트가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야 할 것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방 예산 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60조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를 뽑아봤습니다. 나토 동맹국이자 인구 4천만의 선진국 캐나다의 국방 예산이 약 50조 원입니다. 매일같이 실전 폭격을 치르는 이스라엘이 약 25조 원입니다. 한국은 캐나다보다 많고 전시국 이스라엘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매년 국방에 조용히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미국 방산업체로 흘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산 무기 체계 개발과 국방 기술 연구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남의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데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군 전력평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파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반년에 한 번씩 대충 훑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차피 큰 변화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첫 줄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6년 1월 최신 발표, 한국 군사력 세계 순위. 저는 화면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위, 3년 연속이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를 차례로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전부 핵무기 보유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위 한국은 핵이 없었습니다. 핵 없이 순수하게 재래식 전력만으로 세계 5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9위였습니다. 10년 만에 4계단을 올라온 겁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인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방금 본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본 건 아닐까? 아직 이 질문의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감각만은 분명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6번째 커피를 따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페인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군 전력평가 파일 다음에는 한반도 지형 분파역 파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파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 없는 파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지도는 지도였으니까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그 숫자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평면 지도가 먼저 떴습니다. 저는 3D 지형도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산맥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능선과 골짜기가 겹겹이 겹쳐 쌓였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경로를 하나하나 따라가 봤습니다. 개성에서 서울로, 철원에서 서울로, 포천에서 서울로. 마우스를 움직일수록 턱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지도만 봤습니다. 땅의 높낮이는 보지 않았습니다. 직선거리 50km,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화면을 돌려서 북쪽 시점으로 바꿨습니다. 공격군 입장에서 서울을 바라본 각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 세계 도시전 교범을 다 뒤져봐도 이보다 끔찍한 공격 지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요새였습니다. 자연이 만든 요새였습니다. 북쪽에서 서울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들이 전부 거대한 산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가파른 능선, 빽빽한 산림, 숨막힐 정도로 좁아지는 협곡, 영화에서처럼 수백 대의 전차 부대가 평원을 물결처럼 쓸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그건 한반도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대규모 기갑 부대가 넓게 펼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지형 자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대학에서 도시전 교범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건 협곡 하나로 수만 명의 병력을 한 줄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뒤에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입구가 병목이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대 군사 교리가 명시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요새화된 도시를 점령하려면 방어군 대비 최소 5배에서 10배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군사학의 기본 공식입니다. 한국 상비군 50만 명, 예비군 275만 명, 합산 325만 명. 여기에 5배를 곱하면 1625만 명, 10배면 3250만 명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3250만 명. 이 숫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영국 정규군 전체가 15만 명입니다. 프랑스가 20만 명입니다. 나토 주요 회원국 10개국 병력을 다 합쳐도 한국 예비 전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숫자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공격 능력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무파브 탄도 미사일이 떴습니다. 탄도 중량 8에서 9톤.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세계 최대급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지하 100m 벙커를 관통합니다. 핵물질만 안 들어갔을 뿐 물리적 파괴력은 전술 핵무기와 동국이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이 이 미사일을 전시용으로 몇 발만 보유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공장에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산업 체계를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과거 미군 병력 투입 사례였습니다. 세계 최고 병참 능력을 자랑하는 미군조차도 이라크 모래판에 지상군 15만 명을 보내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15만 명에 6개월입니다. 그럼 3250만 명은요? 저는 계산기를 내려놨습니다. 이건 군사 물리학적으로 아예 성립조차 안 되는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지상전으로 서울을 함락시키는 건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서 브렌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썩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브레넌, 그래서 지상전 얘기를 누가 했어? 공중폭격으로 끝내면 그만이잖아.
미사일 몇 발이면 서울은 하루도 안 걸려.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형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 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방공망 파일을 열었습니다. 천궁2 시스템. 저는 스펙 페이지를 빠르게 내려가다가 한 항목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실전 교전 데이터였습니다. 2026년 3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뒤섞어서 퍼부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수십 발의 불기둥이 UAE 하늘로 쏟아졌습니다. 완전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공격을 막아낸 핵심 방공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요격률이 96%였습니다. 67발이 쏟아졌습니다. 64발이 떨어졌습니다. 안전한 시험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96%. 저는 패트리어트 요격률 데이터를 옆에 열었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 항목을 봤습니다. 천궁 2 유도탄 한 발,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은 40억에서 50억 원이었습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방산공장 문 앞에 번호표를 뽑고 줄 서 있는 이유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새벽 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72시간 중 1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직 6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브렌트의 결론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상전도 안 됩니다. 공중 폭격도 막힙니다. 브렌트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들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폴더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폴더 이름은 단 2글자였습니다. 공급망. 클릭하는 순간 저는 그날 밤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공급망 폴더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 저는 솔직히 처음엔 이게 국방 공급망 폴더에 들어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는 IT 기업들이 쓰는 부품이지 군사 장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HBM이 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핵심 부품입니다. 챗GPT를 돌리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도, 드론 수천 대를 동시에 제어하는 AI 지휘 시스템도, 핵잠수함의 표적 탐지 알고리즘도 전부 이 HBM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의 두뇌의 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뇌를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점유율 수치를 봤습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SK 하이닉스의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은 62%였습니다. 삼성전자 점유율까지 합산하면 한국이 이 시장을 사실상 통째로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이 공개 석상에서 직접 한 발언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없이는 우리 제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회사 CEO가 고개를 숙이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의존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작성 날짜는 2025년 12월, 불과 넉 달 전이었습니다. 보고서 요약란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HBM 공급 중단 시 미국 국방부 차세대 무기 체계 가동 중지 예상 시간 72시간.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입술이 말랐습니다. 72시간. 제가 이 보고서를 써야 하는 기한과 정확히 같은 숫자였습니다. 브렌트가 한국을 향해 철수 카드를 흔드는 동안 펜타곤 지하 어딘가에서는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무기 시스템이 72시간 안에 멈춘다는 보고서가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복도로 나갔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물 한 병을 뽑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HBM 공급 일정을 단 한 달만 늦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동맥이 끊어집니다. 국방부의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전면 중단됩니다. 드론 무리 작전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은 순식간에 시력을 잃은 거인처럼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저는 물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희귀 금속이었습니다. 텅스텐, 인듐, 갈륨. 일반인들은 평생 들어볼 일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금속들이 없으면 미국은 F-35 전투기를 만들 수 없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바다에 띄울 수 없으며 음속을 돌파하는 신형 미사일을 조립할 수 없습니다. 요리에서 맛을 결정하는 향신료처럼 이 희귀 금속들이 빠지면 최첨단 무기는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희귀 금속들의 가공과 정제 네트워크를 한국 기업들이 무려 80%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선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영하 163도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거친 바다를 건너는 LNG 운반선, 이 기술의 70% 이상을 한국이 삼키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최강 해군을 자랑하는 미국은 지금 낡은 군함들을 고칠 조선소가 없어서 수리 대기표만 끊어놓고 정박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제발 한국 조선소에 미 해군 정비를 맡겨야 한다는 법안이 오르내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수출 통계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 154달러, 한국 돈으로 22조 원이었습니다. 세계 4위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멈추게 만든 건 다음 항목이었습니다. 폴란드,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 중 하나입니다. 그 폴란드가 자국 전차와 자주포를 전량 교체하면서 미국 로키드 마틴도 독일 라인메탈도 아닌 한국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납품이 빠르고 성능이 좋고 가격이 쌉니다. 미국이 납품에 8년이 걸린다고 할 때 한국은 2년 안에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세 개의 파일을 한 화면에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HBM 62%, 희귀금속 80%, 조선업 70%, 방산 수출 세계 4위. 브렌트가 한국을 향해 14조 원 청구서를 들이밀 때 한국은 그 오만한 청구서에 정면으로 맞받아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급망 밸브를 아주 살짝 티도 나지 않게 조금만 잠그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거대한 방위산업 라인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워싱턴의 참모들이 주한미군 28,500명을 볼모로 협박장을 던질 때 한국은 이미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거운 패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치밀한 괴물이 된 걸까요? 제 기억의 테이프가 1997년으로 빠르게 감겨 올라갔습니다. IMF 외환 위기,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려 거리에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 시간, 한국은 그때 뼈저리게 결심했던 겁니다. 두 번 다시는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미국이든 누구든 의존하면 결국 버림받는다는 서늘한 진실을 한국은 피눈물을 흘리며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도체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며 방위산업 수출을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키워왔습니다. 이건 우연히 터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무섭도록 치밀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짜인 20년짜리 생존 설계의 결정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20분이었습니다. 72시간 중 18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맞물렸습니다. 요새 같은 지형, 세계 5개 5위 군사력, 96% 요격률, 그리고 공급망 3개와 방산 수출 세계 4위. 그 그림 속에서 현금 인출기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저는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35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미 상호 의존도, 분석 및 전략적 재평가. 브렌트가 원했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합참의장 콜린스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급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콜린스가 바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콜린스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아침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만 밤을 새운 게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주무시지 못하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콜린스가 저를 봤습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가 보고서 뭉치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얘기해보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3가지만 골랐습니다. 첫째, 지상전으로 서울 함락은 군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청궁2 방공망이 실전에서 96%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셋째, 한국산 HBM 공급이 끊기면 우리 차세대 무기체계가 72시간 안에 멈춥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콜린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콜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젯밤 내내 비슷한 생각을 했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보호자라고 믿었던 관계가 실제로는 상호 의존이었다는 거. 그걸 지금 인정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콜린스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인천에서 싸웠어. 1950년에. 그때 한국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드론의 두뇌를 쥐고 있다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변한 겁니다, 장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콜린스가 왼쪽 손목에 낡은 군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전 참전 시절 아버지의 시계였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콜린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찍힌 철수 명령서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2 서류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브렌트는 이 보고서를 절대 대통령한테 올리지 말라고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네.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결정을 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도 알아. 하지만 잘못된 전제 위에서 내려진 명령이라면 그 전제를 바로잡는 것도 군의 임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곧게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콜린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프레이저를 연결해주게.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리처드, 나야. 지금 당장 와줘야겠어. 급한 일이 생겼어.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브레넌, 30분 뒤에 다시 와줘. 그리고 그 보고서 2부 더 출력해오게. 저는 보고서를 3부 출력해서 돌아왔습니다. 복사실에서 종이가 나오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는 순간 브렌트와 정면 충돌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맞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30분 뒤 회의실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합참의장 콜린스, 국방부 차관 프레이저, CIA 부국장 오가와, 그리고 브렌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2 사람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캐서린 웰스와 경제안보 담당 부보좌관 제임스 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15분 동안 회의실에는 제 목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HBM 의존도 72시간 수치. 저도 비슷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쳤는데 그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브렌트가 보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콜린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묻어버리려고 하겠지. 오가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대통령이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잘못된 전제로 내려진 명령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군의 역할이에요. 프레이저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선업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해군이 한국 없이 군함 정비를 못한다고? 이건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나? 오가와가 대답했습니다.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국이 을이라는 전제가 너무 강했으니까요. 프레이저가 안경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을이었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웰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단단했습니다. 내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비선으로요. 브렌트를 거치지 않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프레이저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린스가 철수 명령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바라보더니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동작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콜린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넌, 오늘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에 남지 않네. 하지만 역사에는 남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낡은 군용 시계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브렌트 홀러웨이는 회의실에서 빈 의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가 소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지 못한 회의가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백악관 비서실에서 조용히 처리된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명령서. 서명 날짜로부터 정확히 48시간 뒤 그 명서는 효력 정지 상태로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웰스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린 직후 국무부에서 조용히 한국 측과 접촉했습니다. 협상 채널을 다시 열자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협상팀의 분석 지원 자격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는데 공항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28년 동안 이 언어로 된 문서를 수천 장 읽었지만 이 땅에 실제로 발을 디딘 건 12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다르게 보였었기 때문이겠죠. 협상 첫날 저녁, 한국 측 수석대표 김태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일정이 며칠이냐고. 사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하루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가보셨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창원입니다. 방위산업단지 현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로 본 숫자들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로 4시간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 논밭과 산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48시간 동안 모니터로 분석했던 그 지형들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조수석에서 가끔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 산 능선이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저기 체협곡을 통과하지 않으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4월의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삼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가 아닌 실제 땅을 보며 처음으로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철수 명령서 서명 당일 밤에 창원으로 내려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사실입니까? 김태준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은 그날 밤 이 공장 라인을 직접 걸었습니다. 성명서를 쓸 시간에 공장을 점검한 겁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이 청구서를 던지고 있을 때 이 나라의 국방수장은 소리 없이 공장 바닥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창원 공장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형광조끼를 걸쳤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쇳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훅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김태준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통로 양쪽으로 작업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자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터질 때마다 주변 작업자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서 김태준이 한 작업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태 수석 기술관입니다. 29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밀 측정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구동 부품을 0.1mm 단위로 계측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빼곡했습니다.
손가락 마디 사이로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세월의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29년이 그 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정태가 작업대 위에 설계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하게 채워진 도면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여기엔 영어랑 독일어로 된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남의 나라 기술을 사다가 조심스럽게 조립하는 게 전부였어요. 부품 하나 고장나면 외국 본사에 사정해야 했고 매뉴얼 한 줄 이해하려고 사전 뒤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백지부터 선을 긋고 설계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말로, 우리 손으로. 그리고 지금은 저 서양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기술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다 기억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박정태가 작업대 옆 선반에서 부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차 변속기 핵심 기어였습니다. 한여름에는 공장 안 온도가 50도를 넘습니다. 한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장갑을 끼면 정밀 작업이 안 되니까 맨손으로 합니다. 저는 그의 손등에 있는 화상 자국을 봤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폴란드 가는 겁니다. 980대 분량이에요. 약속한 날짜에 배에 실어야 하니까 지금 3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납품에 8년 걸린다고 했대요. 우리는 2년 안에 합니다.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천궁2 미사일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흰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무균실 안에서 정밀하게 부품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UAE에서 96%를 기록한 그 미사일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그 실전 결과가 나온 뒤로 중동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UAE, 추가 주문까지. 종이 위의 스팽이 아니라 진짜 전쟁에서 검증됐으니까요. 패트리어트 한 발에 50억 원입니다. 천궁은 15억이에요. 성능은 같거나 높고 가격은 3분의 1입니다. 줄 안 서는 게 이상한 거죠. 조립 라인 한쪽에서 25살짜리 엔지니어가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50살 선배가 어깨 너머로 지켜보며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세대를 건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구역 연구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공장의 굉음이 여기서는 먼 진동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설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무파부 탄도 미사일 낙하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8톤짜리 탄두가 지하 100m 벙커를 종이장처럼 관통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숫자로만 적었던 그 파괴력이 눈앞에서 영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한 여성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세라 박사입니다. 현무파부 개발팀 핵심 멤버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무파부, 탄두8에서 9톤짜리 탄도 미사일을 만드셨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세라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들 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안 만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고. 그런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윤세라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단단한 눈빛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우리는 해낼 거니까요. 1997년 이후 이 나라가 배운 게 그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맸습니다. 1997년 IMF. 이 여성 엔지니어는 그때 겨우 6살이었을 겁니다. 직접 기억하지 못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 속에는 그때의 상처가 DNA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피눈물로 다진 그 결심이 30년 뒤 이 연구동까지 살아 흘러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각국의 숫자만 계산해온 냉혹한 분석관의 이성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7달러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는 최소 100년은 재기하지 못할 거라고 동정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35,000달러입니다. 70년 만에 500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오직 사람의 힘으로 이뤄낸 겁니다. 저는 공장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저 연기 속에 박정태의 29년이 있었고 윤세라의 5년이 있었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50도짜리 여름도 맨손으로 버틴 겨울도 사전 뒤적이며 모르는 기술을 더듬었던 밤들도 전부 저 연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인천에서 싸우셨고 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하셨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창원에 있어요. 한국 무기 공장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가 48시간 동안 발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지형 이야기, 공급망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지켜준 게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피 흘리며 일어선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3교대 야간 근무조가 들어간 겁니다. 워싱턴이 잠든 시간에도 이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1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 로버트 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흘 전이었으면 그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용히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 하나에서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류 표지를 봤습니다. 14조 원이라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100억 달러란 단어도 없었습니다. 대신 적혀있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미 전략기술 파트너십 제안서. 저는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콜린스와 웰스가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가 작동한 겁니다. 워싱턴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고 그 계산기가 내놓은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우리가 먼저 다친다. 로버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흘 전 청구서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 김태준이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HBM, 우선 공급권 협약, 방산기술 공동개발 협정, 조선 정비 파트너십, 희귀금속 안정 공급 보장, 돈 대신 기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방적 청구서 대신 쌍방향 계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를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현금 인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의미 없이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봤습니다. 사흘 전 같았으면 청구서를 탁 내려치던 그 손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김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무너질 뻔했을 때 미국은 IMF를 통해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다 받아들였어요. 금을 모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20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운명을 맡기지 않으려고요. 로버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동맹을 원합니다. 다만 이제는 평등한 동맹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보호하고 다른 쪽이 돈을 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짜 파트너십 말입니다. 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것을 아들은 펜으로 지켰습니다. 이제 그 펜의 무게를 인정해 주십시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그가 새 제안서 위에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김태준도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수직 관계,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굴레가 그 방 안에서 조용히 깨졌습니다. 협상은 이틀 더 이어졌습니다.
세부 조항을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제임스 청이 서울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레널, 자네 보고서 덕분에 일이 이렇게 풀렸어. 솔직히 그 72시간 숫자가 결정적이었어. 대통령도 그걸 보고 멈췄거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던 겁니다. 우리가 안 본 거죠. 전화 너머로 제임스 청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안 본 거지.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협상 마지막 날 오후, 저는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브렌트 홀로웨이였습니다. 그가 서울에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회의실 앞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감색 수트에 올백머리, 넥타이는 맺어 있었지만 매듭이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이름을 부르는 말버릇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올백머리 뒤통수가 형광등 불빛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48살이 아니라 60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기 전 잠깐 멈추는 듯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브렌트 홀로웨이가 이 이야기에서 퇴장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서울 호텔 복도에서 영영 사라졌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70년짜리 착각이 끝났다는 느낌. 한국은 현금 인출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이 서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48시간 동안 모니터로 봤던 그 지형이 저 밖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회고록으로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교회 제 서재에서 창밖으로 버지니아의 늦가을 단풍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창원 공장의 쇳물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박정태의 굳은 살 박힌 손이 보입니다. 윤세라의 단단한 눈빛이 보입니다. 3교대로 돌아가던 야간 조립 라인의 불빛이 보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GDP, 군사비, 병력수, 점유율, 스프레드시트에 찍힌 숫자들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50도짜리 공장에서 맨손으로 쇠를 깎던 사람들, 사전을 뒤적이며 남의 나라 매뉴얼을 해독하던 밤들, 금반지를 빼서 줄 서서 내놓던 손들, 그 손들이 67달러짜리 나라를 35,000달러짜리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핵 한 바 없이 세계 5위 군사력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미사일을 설계하고 반도체를 찍어내고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CIA 분석관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보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8시간 동안 제가 배운 건 숫자 너머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이를 악물며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은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떨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청구서를 걷어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 세계 점유율 62%, 방산 수출 세계 4위, 천궁투 실전 요격률 96%,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 이 숫자들이 전부 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게 믿기십니까? 그것도 70년 전 1인당 소득 67달러였던 나라에서.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했으니까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물리적인 지상전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함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땅을 아버지는 망치로 일으켜 세웠고 아들은 반도체로 세계를 쥐었습니다. 세 세대가 이어붙인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창원 공장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천 반도체 공장에서는 클린룸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거제 조선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브레넌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70년 만에 500배 성장한 이 나라를 만든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것을 아들은 펜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반도체로 세계의 심장을 쥐었습니다. 이건 국뽕이 아닙니다. 미국 CIA 분석관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